나는 교도관입니다. 교도관으로 살다 보면 사회의 가장 추악한 면까지 전부 보게 됩니다. 교도소에서 일한 지도 벌써 13년이나 되었습니다. 내가 관리하는 놈들은 일반 대중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갇힌 최악 중에 최악인 놈들로 아마 다시는 햇살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1년 전 저는 독방 D동으로 옮겨왔습니다. D동은 사형수 수감 건물로 유명했죠.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대중으로부터 고립된 모든 죄수들에게 식별표라는 게 있었어요. 식별표는 얇고 빨간 팔찌였는데 이건 아무리 애를 써도 뜯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의심할 여지도 없을 정도로 나쁜 놈들이었어요. 만약 이 팔찌를 찬 사람들을 본다면 그들은 단순히 재미를 목적으로 당신을 죽일 수 있는 사이코 범죄자들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할 거예요. 정말이지 내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1시간이었습니다. 11시 3분 죄수 하나가 독방 C동에서 경비 교도관의 목을 꺾었습니다. 11시 5분 이 죄수는 카드키를 소지하고 있었어요. 11시 11분 모든 독방에 들어오는 전기가 차단되었습니다. 11시 13분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모든 문이 개방됐죠. 11시 16분 풀려난 수많은 죄수가 교도관들을 제압했습니다. 11시 19분 독방 D동에 죄수들이 풀려났다는 소식이 제 귀에 들렸습니다. 11시 20분 부끄럽지만 전 바지에 지리고 말았어요. 11시 23분 한 녀석이 교도관 하나의 배를 갈라 내장을 그 교도관 입으로 다시 먹이는 장면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11시 24분 도망치던 동료 교도관과 마주쳐 같이 붙어 다니기로 했습니다. 11시 26분 그 교도관의 이름은 톰이었습니다. 톰과 나는 빈 방을 발견했고 죄수들이 교도관들을 공격하는 동안 바리게이트를 쌓아 잠시 몸을 피하기로 했습니다. 11시 31분 한 죄수가 우리가 숨은 감옥 창살에 대고 교도관의 머리를 후려 갈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도관의 머리가 두 조각이 나면서 뇌수와 피가 우리가 있는 방향으로 튀었습니다. 11시 37분 소름 끼치는 비명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11시 41분 복도를 몰래 훔쳐보니 죄수 하나가 교도관의 목을 물어뜯고 있었어요. 피가 사방으로 미친 듯이 튀기 시작했습니다. 11시 45분 교도관 대부분이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11시 49분 톰과 나는 웅크리고 모여 겁에 질려 흐느꼈습니다. 다행히 아직은 들키지 않았어요. 11시 51분 우리는 쥐 죽은 듯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11시 52분 톰과 나 둘만이 교도관 중 유일한 생존자가 되었습니다. 11시 56분 톰에게 빨리 이 진창에서 빠져나가 가족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내 첫 아이가 세상에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11시 59분 내 옆에 있던 톰의 손목을 봤습니다. 톰의 손목에 빨간 팔찌가
보였습니다. 여보세요? 실종 신고 좀 하려고요. 네, 119입니다. 어떤 상황이시죠? 나는 잠시 머뭇거렸다. 아니, 수줍기까지 했다. 119 신고는 처음이었고 모르는 사람과의 통화는 언제나 날 조바심 나게 했다. 이럴 때 톰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우습게도 그 사람 때문에 전화하는 거다. 심호흡을 크게 하고 목청을 가다듬은 뒤 나는 대답을 했다. 여보세요? 저는 밀러슨이라고 해요. 실종 신고를 하려고 전화했어요. 톰 스미스가 실종됐어요. 실종된 지 얼마나? 죄송합니다. 성함 좀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주시겠어요? 톰 스미스요. 아니요. 제 말은 지금 전화 거신 선생님 성함이요.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다. 저는 테리 밀러슨이에요. 저기 지금 톰이 집에 안 온 지 12시간이 넘었어요. 누군가에게는 그리 긴 시간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톰인 걸 고려하면 정말 오랜 시간이에요. 제게 언제 올지 말하지도 않고 이렇게 오래 연락 안 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밀러슨 씨? 네, 알겠습니다. 주소 좀 불러주시겠어요? 나는 잠시 멈췄다. 왠지 모를 불확실성이 내게 다가왔다. 제 집 주소는 왜 물어보시는 거죠? 밀러슨 씨, 지금 당신이 계신 곳이 어딘지 아시겠어요? 당황한 기색을 감추기 위해 나도 모르게 발끈 화부터 나왔다. 당연히 알죠. 전 집이에요. 그럼 그 집 주소가 뭐죠? 결국 인내심을 잃고 말았다. 나도 몰라요. 그래요, 됐어요. 그게 무슨 상관인데요? 이봐요. 전 그냥 신고만 했을 뿐이에요. 그냥 톰만 찾아주시면 된다고요. 그 사람이 괜찮은 걸 확인만 해주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밀러슨 씨, 지금 계신 위치를 알려주세요. 부모님께서 매우 걱정하고 계세요. 곧 저희가 찾아드릴게요. 그 순간 톰이 들어왔다. 안도의 한숨이 터졌고 그가 나를 염탐하는 순간 재빨리 전화를 끊었다. 그의 얼굴이 화로 붉어졌지만 난 전혀 개의치 않았다. 이게 무슨 짓이야? 도대체 여긴 어떻게 올라왔어? 화를 내고 있는 그에게 활짝 웃으며 말했다. 톰, 드디어 왔어요? 집에 안 와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당신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았단 말이에요. 지하실 문을 안 잠갔더라고요. 평소에는 절대 안 그러잖아요.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죠? 톰이 눈을 감더니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말했다. 여기가 어디라고 말했어? 그럴 리가요. 그냥 당신을 좀 찾아달라고 했어요. 혹시 연락 왔어요? 그러자 그가 잠시 침묵을 했다. 그리고 눈을 뜨더니 나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아니,
나중에 연락 오면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줘야지. 내가 그를 향해 웃어 보이자 그는 족쇄가 채워진 내 손을 잡더니 엄지손가락으로 차가운 금속을 만지작댔다. 이게 그의 애정 표현이었다.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들었지만 지금은 그 행동이 너무나도 설렌다. 이제 톰의 많은 모습이 사랑스럽게 느껴진다. 다시 내려가자, 밀러슨. 지하실로 가야지. 어? 가야죠. 당신하곤 어디든 갈 거예요. 나를 지하실로 인도하는 그를 향해 나는 행복을 담아 대답을 했다. 너무 놀란 표정 짓지 마. 서류에 서명한 건 너잖아. 자, 여기 가져왔어. 여길 보면 네가 너의 간을 포기한다고 쓰여있지? 와, 이거 진심이었어? 카니의 웨스트 콘서트랑 너의 간이랑 맞바꾸겠다고? 콩팥이나 고안 한쪽을 포기한다면 그나마 이해해보겠는데 걔네는 2개씩 있잖아. 아, 제일 앞줄을 예약했구나. 그래,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지. 아, 제발 안 돼. 간 대신 영혼을 거둘 순 없다고. 그건 다른 부서의 몫이야. 서로 그런 상도덕에 어긋나는 짓은 난 하지 않아. 영혼 요정이 가장 최악이야. 걔네는 인간에서 실체가 없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놈들이라서 심장 없이 걸어다닐 생각부터 좀 한번 해봐. 아, 너의 경우에는 간이겠구나. 처음 계약했던 내용 그대로 가는 게 좋아. 거기 계약서에 명시해놨잖아. 아니, 사람들은 대체 왜 계약서를 안 읽어? 아무튼 피로 서명하고 딱 5분 줄 테니까 계약서 다시 읽어봐. 이건 메스야. 엄청나게 날카로워서 너의 근육을 녹은 버터 가르듯 갈라버릴 수도 있어. 그래, 아프긴 할 거야. 어쨌거나 내가 너의 간을 빼가는 거잖아? 아니면 대체 내가 왜 너를 침대에 묶어놨겠어? 물론 넌 움직일 수 없어. 인간은 항상 꿈틀대지. 특히 살을 뚫고 장기를 걷어낼 땐 더 그래. 맞지? 농담이지? 난 의사가 아니야. 나는 장기 요정이라고. 야, 그러니까 봐봐. 대부분 사람들은 뭐 잘 모르지만 계약서에 진통제 조항을 넣을 수도 있거든. 하지만 우리가 알려주진 않고 네가 직접 물어봐야만 포함할 수 있어. 그렇다고 지금 와서 네가 뭘 더 추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 너머로 가려면 너의 간을 넘겨야 하는 건 마찬가지야. 야, 나도 그 소리 매번 들어. 인간은 항상 다른 조건을 제시하려고 하지. 너한테 다른 간을 구해줄 순 없어. 그리고 애초에 계약했던 장기 말고 다른 걸 가져갈 수도 없다고. 내가 그 돈으로 뭐 할 거냐고? 아니, 네 여자친구를 준다고 해도 안 돼. 너희 집에 살고 있는 걔도 필요 없어.
그래, 애초에 네가 제대로 읽지도 않은 계약서에 서명할 때나 그런 걸 좀 생각해보지 그랬어. 미안, 기분 나쁘게 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말이야. 아, 이제 재갈을 물릴 거야. 이제 네가 비명을 지를 건데 그럼 내가 집중을 못해. 자, 일단 입에 이 거즈부터 좀 넣자. 좋다. 훨씬 낫네. 빨리 진행하자. 4시에 암 걸린 딸을 구하려고 심장을 포기한 치과 의사를 만나러 가야 하거든. 그런 게 고결한 거지. 아마 그 사람한테는 무료로 모르핀을 놔줄 거야. 그 사람의 거리는 누군가를 구하기 위한 거니까. 하지만 넌 말이야, 병신같이 콘서트 나부랭이에 가겠다고 간을 포기한 머저리지. 시간 없어. 이제 움직이지 마. 처음 메스 날이 네 몸속에 들어갈 때, 이때가 가장 중요할 때거든. 그들이 나를 바라본다. 그들은 기다린다. 조용한 우리 동네 교회는 일요일이면 사람이 꽉 들어찬다. 일부의 내가 전달한 설교가 다행히 매끄럽게 진행됐다. 하지만 2부 중간부터 어긋나기 시작하더니 이제 교회에 있는 누구도 내 말에 거역할 수 없게 됐다.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게임이 시작되기 전 나는 파괴의 벨트를 부여받았다. 나에게는 언제나 2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2개의 목소리, 왼쪽과 오른쪽. 지금까지 내 선택은 비교적 쉬운 편이었다. 왼쪽은 오른쪽에 앉은 모든 이가 가진 돈을 전부 다 내게 만들기. 오른쪽은 왼쪽에 앉은 모든 이가 손목을 긋게 만들기. 물론 나는 왼쪽을 선택했다. 다시 또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다. 왼쪽은 모두가 탈의하게 만들기. 오른쪽은 모든 남자가 모든 여자를 죽이게 만들기. 2 목소리가 그들만의 게임을 진행할수록 선택지 역시 더 사악하고 충격적인 내용으로 변했다. 하지만 나는 무조건 선택을 해야만 했다. 그리고 교인들은 그 선택을 따라야만 했다.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니까. 왼쪽, 손 자를 사람 선택하기. 오른쪽, 본인의 손 자르기. 내 선택지 내용을 아는 사람은 오로지 나뿐이다. 나는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5번째 줄에 앉은 남자를 가리켰다. 신도님, 손목을 자르셔야 합니다. 교인들 사이로 숨죽인 비명이 흘렀지만 누구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그들은 선량한 문명인처럼 오로지 자리를 끝까지 지킬 뿐이었다. 지목된 남성은 손목을 자를 용도로 굉장히 날카롭게 갈린 칼 하나를 받았다. 그는 내가 명령한 대로 이행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조용한 영웅처럼 칼을 높게 들어 올렸고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그 어떤 주저도 없었다. 그는 아주 빠른 속도로
칼을 내리쳤고 그의 손은 정말 부드럽게 잘려나갔다. 마치 고기 슬라이서를 통과하는 햄을 보는 것처럼 그는 어떤 소리도 내지 않았으며 대신 자리에서 기절해버렸다.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다. 왼쪽. 재미가 있었다. 오른쪽. 한 번 더 할까? 거의 잊고 있었다. 내 왼쪽에선 11살? 아니, 12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교단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여자의 머리에 총구가 겨녀져 있었고 목에는 칼이 닿은 상태였다. 여자아이의 부모가 첫 줄에 앉아 서로 손을 맞잡고 있었다. 둘은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딸을 구하고 싶지만 간신히 억누른 것처럼 보였다. 그래, 거역할 수 없지. 그들도 복종을 해야 한다. 탈옥수 하나가 여자아이의 귓가에 소름 끼치는 말을 속삭이며 그녀를 달래자 아이가 조용히 울음을 터뜨렸다. 탈옥수가 가학적인 손길로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자 여자아이가 몸을 떨기 시작했다. 왼쪽 총으로 쏘기, 오른쪽 칼로 목을 긋기. 다른 두 탈옥수가 내 뒤에 서서 내 귓가에 속삭였다. 내가 대답하지 않자 그들의 반응은 더 거세졌다. 왼쪽이 말했다. 선택해, 목사. 오른쪽이 말했다. 총을 쏠까? 칼로 그을까? 선택하세요, 목사님. 나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다시 왼쪽이 나에게 말을 했다. 목사님, 당신 가슴팍에 두른 폭약을 잊지 말아요. 그때 오른쪽이 다시 말했다. 빨리 선택해. 쏠까? 아니면 그을까? 왼쪽 목소리가 손에 들린 기폭장치를 보여주며 말했다. 파괴의 벨트를 작동할 기폭장치. 침이 꿀꺽하고 넘어갔다. 왼쪽과 오른쪽이 동시에 들린다. 쏠까? 아니면 그을까? 선택해요, 목사님. 내 안에 루시가 조금 이상한 것 같다. 시작은 본인 이름을 까먹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 저녁이 준비가 됐다거나 약 먹을 때가 됐다고 불러도 반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내는 내가 이름을 부를 때마다 격하게 화를 냈다. 나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본인의 이름은 루시가 아니라고. 물론 나는 한 번의 치매를 의심했다. 둘 다 나이도 꽤 들었고 그 나이대가 되면 누구나 걱정할 게 있으니까. 하지만 루시는 언제나 젊었다. 나이가 들어도 젊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치매를 의심한 적은 없었다. 나는 약을 사왔고 루시는 약 복용을 거부했다. 아무리 먹이려고 해도 입을 꽉 다물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언제나 의사들을 신뢰하지 않았고 나 역시 불안정한 상태의 그녀가
불편한 상황에 놓이는 일은 피하고 싶었다. 하지만 아내에게 가족 주치의를 보러 가자고 이야기했더니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 꼭 다른 사람 같았다. 병원에 연락을 해 예약을 잡았지만 데스크 직원이 나와 아내의 이름을 받아 적더니 아내의 상태에 대해 큰 도움을 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하였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이틀 전 나는 2층에서 창문을 열려는 아내를 발견했다. 덜컥 겁이 났다. 루시의 정신 상태라면 그대로 뛰어내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행히 아내가 뭘 더하기 전에 내가 저지할 수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내 생각은 더 어두운 곳을 향해 가고 있었다. 결국 내가 존재를 믿었는지조차 모르는 것에까지 가능성을 두게 되었다. 바로 빙의. 우리 부부는 딱히 종교적인 사람은 아니었지만 아내의 행동은 정말이지 이상했으니까. 동네에 있는 교회에 메시지를 남겼지만 아직까지 답장이 오지 않았다. 최악의 상황은 바로 어젯밤에 일어났다. 아내의 머리를 마사지해주며 지금 잠시 아플 뿐이라며 위로를 해주고 있었다. 내가 언제든지 그녀의 옆을 지키겠노라 약속을 하면서. 그러나 루시는 갑자기 과민 반응을 보이며 내게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난 너의 아내가 아니야. 난 너의 아내였던 적이 없어. 난 19살이란 말이야. 너의 그 망할 아내녀는 이젠 뒤지고 없다고. 이 미친 늙은이 새끼야. 나는 깜짝 놀랐다. 고개를 떨구자 루시의 손목과 손에 말라붙은 핏자국이 보였다. 빨리 교회에서 연락이 왔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루시 안에 악마가 들어간 것 같다. 신체적 상해는 빙의의 신호라는 뜻이니까. 제발 이걸 멈출 수 있는 신부님을 모셔오고 싶었다. 아니면 묶은 사슬을 조금 이제는 풀어줄까 생각도 하고 있다. 나는 17살이 되던 해 여름에 살해됐다. 같은 동네의 부유한 남자가 나를 자신의 람보르기니로 깨웠고 나는 그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순진한 사람이었다. 단 2분에 걸친 교살로 내 인생은 끝났다. 하지만 난 떠나지 않았다. 내 영혼은 남아있었다. 그는 내 심장을 비닐로 싸서 가져갔고 대신 토막난 내 몸뚱아리를 땅에 묻었다. 나는 내 뼈로 이루어진 동굴에 수년 동안 머물렀고 시간이 지날수록 내 속에서 점점 분노가 쌓여왔다. 천천히 조금씩 나는 힘을 얻었다. 내 분노가 힘의 원천이었다. 내가 살인된 지 10년, 내 영혼은 볼품없는 내 무덤을 덮은 잔디 위로 솟아 복수의 기회를 기다렸다. 그놈이 내게 한 짓을 마냥 알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의 가족이 가진 부는 상상을 초월했고 인맥 또한 엄청났으니까. 그들은 아들이 아주 사소한 실수라도 했다는 걸 아는 순간 바로 해외로 보내버릴 것이다. 그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끊는 게 내가 가장 먼저 할 일이었다. 언덕에 위치한 수십억을 호가하는 집에서
아내, 그리고 버릇없는 두 아이를 키우는 그를 나는 찾을 수 있었다. 나는 밤마다 그의 방을 들락날락거리며 그를 겁먹게 할 스산한 소리를 짓거렸다. 더불어 다양하게 썩어가는 내 몸뚱아리를 보여주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가 정신을 놓기까지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다. 처음에는 술이었다. 다음은 중독성 강한 마약. 그가 다루던 사업은 악영향을 받았고 결국 이 사회에서 그를 조용히 퇴출하기로 결정했다. 부모에서 자식으로, 형제 자매에서 사촌으로 그놈과 관련된 정신치료, 약물, 정신병원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지만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았다. 내가 그러지 못하게 확실히 해놨으니까. 마침내 버티고 버티던 마지막 끈이 그놈 조카 결혼식에서 끊어지고 말았다. 그는 가족 유언장에서, 삶에서, 보호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 마침내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남은 과정은 쉬웠다. 미제로 남은 내 사건을 조사하던 형사에게 영적인 감을 주었더니 곧장 내가 묻힌 곳을 발견했다. 그녀는 똑똑한 형사였고 내 시신을 찾은 즉시 남은 실마리를 연결해 살인범이 거주하는 낡은 아파트까지 찾아낼 수 있었다. 그놈은 순순히 형사 뒤를 따랐고 모든 죄를 자백했다. 그가 예전에 살던 집에서 그가 모은 기념품을 찾아낼 수 있었다. 물론 치욕스러움은 남은 가족들의 몫이었다. 보아하니 그의 희생양은 나 혼자가 아니었던 모양이다. 법정에서 완전히 무너진 채 내가 살려달라고 빌 때처럼 질질 짜는 모습을 보는 것은 그간 고통을 이겨낼 만큼 강력한 희열을 주었다.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참 운 좋게도 수감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료 수감자에게 살해를 당하였다. 그의 장례식을 찾은 사람은 신부가 전부였다. 그가 마지막으로 몸을 띈 곳은 극빈층을 위한 공동묘지였다. 묘비의 이름 외에는 어떠한 글귀도 새겨지지 않았다. 결국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가 내 심장을 훔쳤으니 나는 그의 모든 걸 훔쳤을 뿐이다. 매일 새벽 3시 3분 무언가가 휘파람을 불며 지나간다. 날씨와 상관없이 매일 밤 누군가가 잔잔하게 휘파람을 불며 거리를 떠돈다. 거실이나 부엌에 있을 때 그 존재가 지나가면 들을 수 있는데 항상 정확히 새벽 3시 3분 휘파람이 시작된다. 처음에는 카슨네 집 근처에서 시작하는 듯 꽤 희미하게 들린다. 도로를 두고 봤을 때 우리 집은 도로 중간으로 가는 방향에 있었기 때문에 휘파람 소리는 막다른 골목으로 향하면서 우리 집을 지나치곤 했다. 내가 어렸을 때 나는 동생과 같이 몰래 부엌에 숨어서 그 소리를 듣곤 했다. 부모님에게 걸렸다가는 된통 혼나겠지만 그래도 딱 하나만 지키면 눈물 빠지도록 혼나는 것만은 피할 수 있었다. 그 약속은 바로 휘파람을 부는 존재를 쳐다보지 않는 것이었다. 우리 동네는 꽤 재미있는 곳이었다.
6살 때부터 살았는데 내 마음에 쏙 드는 곳이었다. 집들은 다 작지만 관리가 잘 됐고 마당도 넉넉한 크기였으며 놀러 다닐 만한 곳도 많았다. 나는 이번 10월에 13살이 되었는데 동네에 내 또래도 많은 편이었다. 우리는 여름이면 막다른 골목에 모여서 포스퀘어라는 놀이를 하거나 집마다 있는 뒷마당을 떠돌곤 했다. 내가 보기에도 아이들이 지내기 정말 좋은 동네였다. 하지만 이 동네에도 이상한 점이 2가지가 있었다. 바로 밤마다 들리는 휘파람 소리와 행운이 그것이었다. 휘파람 소리는 그렇게 거슬리지 않았다. 아까도 말했지만 내 방에서는 들리지도 않았다. 하지만 부모님은 그것에 대해 말하는 것을 영 꺼려했기 때문에 나도 몇 번 물어보다가 금세 그만뒀다. 아빠는 강하고 덩치가 컸으며 침착한 분이셨다. 어릴 때 미국에 이민 온 아빠는 여전히 특유의 억양이 있었다. 친가 식구들은 모두 섬 출신이었다. 친척들은 항상 그렇게 표현했다. 언제나 침착한 아빠가 흐트러지는 경우는 휘파람 부는 존재가 나타날 때였다. 그 존재가 나타날 때면 아빠는 평소보다 말이 더 빨라지고 눈동자가 더 빨리 움직였으며 휘파람을 부는 존재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라며 딱 하나만 지켜달라고 당부를 하셨다. 휘파람 부는 존재가 지나갈 때 바깥을 내다보지 말 것. 그렇다고 우리가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창문마다 안쪽에 셔터가 달려 있었는데 두꺼운 천을 아래로 당겨 창틀에 달린 빗장에 고정해버렸기 때문이다. 게다가 빗장에는 다이얼이나 잠글 법한 작은 자물쇠까지 달려 있었다. 아빠는 매일 밤 모두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모든 창문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열쇠를 안방에 보관하셨다. 엄마는 휘파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다. 소리가 시작되는 새벽 3시 3분에 엄마가 거실을 서성이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몰래 방문을 살짝 열어서 훔쳐봤던 모습이었다. 엄마는 거실에 자주 나오는 편이 아니었다. 아니, 그냥 내가 자주 못 봤을 수도 있다. 아무튼 한 달에 2번 정도 엄마는 거실 큰 소파에 앉아서 휘파람 소리를 들었다. 휘파람은 언제나 같은 멜로디였다. 뭐랄까, 약간 이런 느낌? 내가 사는 곳엔 이상한 점이 2가지가 있다. 새벽마다 휘파람 부는 존재가 그 첫 번째라면 2번째는 이 동네 주민 모두가 굉장히 운이 좋다는 것이다. 이걸 뭐라고 설명하기는 조금 힘들고 아빠는 이 주제에 대한 이야기는 꺼려하지만 아무튼 여기 사는 사람들에게 특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 라디오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한다던가 갑자기 진급 혹은 마당에 우연히 진기 명기에 나올 법한 오래된 유물을 찾는다던가 말이다. 게다가 날씨도 항상 좋고 범죄도 없으며 가을이면 모두의 정원이 눈부시게 펼쳐진다. 이런 걸 보고 엄마는 이렇게 말하셨다. 수만 가지의 복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 동네에 사는 가장 큰 이유는 애초에 이곳으로 이사한 이유는 동생 때문이었다. 동생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많이 약했는데 아마 폐가 문제라고 했던 것 같다. 동생은 태어나자마자 병원 신세를 져야 해서 병원 면회로나 볼 수 있었다. 내 기억 속 동생은 아주 작았다. 너무 작아서 다른 신생아들보다 훨씬 작았다. 동생은 산소 호흡기에 의존해야만 했다. 그래서 우리는
병원과 가까운 이 동네로 이사를 했다. 이사와 동시에 동생의 상태는 급속도로 호전했다. 의사도 이유를 알지 못해 그저 병원 처치가 제대로 효과를 보였다고 그렇게 받아들였지만 누가 봐도 그들 역시 어리둥절한 것 같았다. 하지만 그때 우리 부모님도 심지어 나도 알 수 있었다. 동생의 상태가 호전된 것은 우리가 그 동네로 이사하면서 얻게 된 수만 가지의 복 중 하나라는 것을. 매일 마주하는 작고 소소한 행운을 알았기에 계속 이곳에 머무르게 되었으나 이따금 안 좋은 상황도 있었다. 하지만 그건 휘파람 부는 존재를 찾으려고 했을 때마다 일어난 일이었다. 우리 동네에는 입주민 환영위원회가 있는데 새로 입주한 집이 있으면 마카로니 캐썰롤과 선물 바구니 그리고 마닐라 종이로 된 봉투를 가지고 가서 새 이웃을 환영하곤 했다. 주민들은 매우 친절했다. 7년 전 우리가 이사했을 땐 4명이서 환영 인사를 왔었다. 위원회 인물들은 잠시 담소를 나누고 내게 초콜릿바를 선물하더니 한 명씩 돌아가면서 동생을 안아주었다. 그때 동생이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아서 다들 동생을 아주 조심스럽게 다뤘다. 어른들끼리 할 말이 있다는 이웃들의 말에 나는 곧장 방으로 보내졌다. 하지만 내 방에서도 그들의 대화는 똑똑하게 들을 수 있었다. 환영위원회는 부모님에게 이 동네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형언하기 힘들지만 유난히 좋은 곳이라며 극찬을 늘어놓았다. 그리고 더 설명하기 힘든 새벽 3시 3분이면 들리는 그 휘파람 소리에 관해서 설명도 했는데 그 소리는 3시 5분이면 끝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그러니까 이웃 주민들은 휘파람 소리가 아주 조용하며 그것이 무엇인지 보려고 들지만 않는다면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들이 특히 강조했던 내용인지라 나도 더 자세하게 들으려고 문의 귀를 바짝 갖다 댔다. 휘파람 부는 존재를 찾으려 했던 사람들은 행운이 불행으로 바뀌었고 일부는 아주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다고 한다. 그 존재를 확인한 사람에겐 언제나 먹구름이 꼈으며 사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꼭 사고를 당했다고 했다. 그들이 가져온 마닐라지 봉투 안에는 신문에서 잘라낸 기사 몇 가지가 있었는데 전부 비극적인 차사고나 엉망이 되어버린 삶, 사형 혹은 오싹한 사건에 관한 것들이었다. 하지만 모두가 죽은 건 아니라고 말했다. 그냥 삶이 꼬여버린 것이라고. 목숨은 유지하더라도 그 삶의 빛이나 존재 가치는 사라지고 만다고. 엄마는 그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 같았다. 엄마는 계속해서 새 이웃에게 이런 장난을 치냐고 물으셨다. 어느 시점에서는 엄마가 화가 난 것 같았는데 아무래도 위원회 사람들이 우리를 겁줘서 쫓아내려는 걸로 생각하신 것 같다. 엄마는 아빠가 섬 출신인 것으로 차별하는 것 아니냐며 마구 따졌다. 아빠는 그들이 우리를 걱정해서 진심으로 하는 말이라며 엄마를 달래주었다. 아빠는 어릴 적 커오면서 어머니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며 우리 사이에 숨어있는 이질적인 존재를 안다고 하셨다. 좋고 나쁜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저 다른 것이라고. 위원회가 떠나고 우리는 저녁 식사 후 동네 철물점에 가서 창문을 가릴 두꺼운 천 블라인드와 빗장 그리고 자물쇠까지 사서 모든 창문에 설치했다. 그리고 새 집에서 맞이한 첫날 밤 새벽 3시에 몰래 방에서 빠져나온 나는 동생을 안고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아빠를 발견했다. 아빠는 나를 보고 손가락을 입에 가져다 대며 조용히 하라며 와서 앉으라는 듯 소파 옆자리를 살짝 두드렸다. 그렇게 우리는 소파에서 기다렸다.
그리고 정확하게 새벽 3시 3분 휘파람 소리가 들렸다. 이웃이 알려준 그대로 휘파람 소리는 그렇게 나타나 그렇게 사라졌다. 매일 밤 들리는 휘파람 소리에도 우리는 바깥을 내다보지 않았고 대신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만 가지의 소소한 복을 우리는 즐겼다. 동생은 자가 호흡이 가능해졌고 건강하고 똑똑한 소녀로 컸다. 아빠는 심지어 환영위원회에 가입까지 했다. 새로운 가족이 오면 아빠와 환영위원회는 마카로니 캐서롤과 선물 바구니와 마닐라지 봉투를 들고 그들을 맞이했다. 새 가족을 맞이하고 오는 아빠의 표정을 보면 새 이웃이 위원회의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조만간 그들이 떠나고 또 다른 이웃이 들어올 것인지 파악할 수 있었다. 얼마 전 바로 옆집에 한 가족이 새로 이사를 왔다. 전에 살던 메디 부인이 105세의 나이로 별세한 것이다. 부인은 길고 행복한 삶을 누렸다. 새로 이사온 가족도 잘 어울리는 듯했다. 그들은 위원회의 말을 믿었고 어린아이가 있으니 창문마다 새로 셔터를 설치하라는 아빠의 조언도 곧장 받아들였다. 대체 그 마닐라지 봉투에 들어있는 정보 혹은 증거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빠는 절대 우리에게 공개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새 이웃이 첫 달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낸 것으로 보아 분명 끔찍한 사건 사고에 관한 내용이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루는 이웃집이 집을 비울 일이 생겨서 그들 아들인 홀든을 우리 집에 맡긴 적이 있다. 홀든은 12살로 학교에서 나보다 한 학년 아래였다. 그날 저녁까지만 해도 홀든을 잘 몰랐지만 저녁을 먹은 후 녀석이 우리 집에 들어서는 순간 잘 어울리기 힘들 거라는 걸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었다. 밤마다 휘파람 부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어른들이 자리를 비우자 홀든이 곧바로 물어봤다. 우리가 있던 아늑한 방 TV에서 디즈니 영화가 방영되고 있었다. 여동생과 나는 곧바로 눈빛 교환을 했다. 우리는 그 이야기 안 해. 내가 홀든에게 말했다. 내 생각에는 저기 크고 노란 집에 사는 이상한 아저씨가 범인일 것 같아. 톨스 아저씨? 그럴 리가 없어. 그 아저씨가 얼마나 착한데. 그러자 홀든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럼 사이코 살인마가 범인인가 보지. 그의 말에 동생이 잔뜩 긴장하는 게 느껴졌다. 야, 우리는 그 이야기 안 한다고. 내가 다시 홀든에게 말했다. 내 방에 가서 그냥 닌텐도나 하자. 우리는 게임과 팝콘, 영화 시청으로 몇 시간을 때웠다. 친구네 가서 할 법한 놀이는 전부 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홀든이 안절부절 못하는 게 눈에 들어왔다. 부모님이 잘 자라고 인사를 하고 창문 자물쇠를 다 잠근 후 잠자리에 들자 홀든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나와 동생이 잠든 침대로 다가왔다. 이제 올 때가 다 됐는데. 친구네 놀러가면 의뢰 그렇듯이 우리 역시 이미 잘 시간이 훌쩍 넘긴 상태였다. 홀든 말에 시간을 보니 정말 새벽 3시에 가까워졌다. 나는 한숨을 푹 쉬고 말했다. 이봐 홀든, 우리는 아니, 나는 진짜 궁금해서 그래. 아빠가 매일 밤 창문을 자물쇠로 잠그고 열쇠를 숨겨둔단 말이야. 홀든은 내 말을 무시하고 계속 나에게 말했다. 홀든, 우리 아빠도 그래. 아니야. 아저씨는 안 그러던데? 우리 아빠가 잠그는 거 봤잖아. 홀든이
내 말에 씩 웃더니 나에게 말했다. 창문은 잠그시지만 열쇠를 숨기는 건 아니잖아. 보니까 열쇠고리에 걸어놓으시던데? 그래서? 홀든의 다음 말이 무엇인지 예상이 가는 탓에 나는 걱정을 숨길 수가 없었다. 이곳에서 산 지 수년째. 아빠는 열쇠를 숨기려고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가 휘파람 부는 존재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다. 아까 아저씨가 창문 다 잠그고 나서 내가 화장실 갔거든. 가면서 안방 슬쩍 봤는데 침대 옆 탁자에 열쇠고리가 있더라고. 어쩌면 내가 거기서 잠깐 가져왔을 수도 있고. 우리가 홀든을 바라보자 홀든의 미소가 더 크게 번졌다. 홀든, 거짓말하지 마. 그러자 홀든이 다시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가서 확인해 보던가. 안방 문만 열면 침대 옆 탁자에 있는 열쇠고리가 보이는데. 그의 말에 나는 허겁지겁 안방으로 갔지만 문을 열기 망설여졌다. 만약 홀든의 말이 사실이라면 아빠가 무척 화를 내겠지? 아니, 화내는 것 그 이상일 것이다. 그런 아빠라니 상상만 해도 무섭다. 하지만 창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는 건 더 무서웠다. 나는 안방 문을 아주 살짝 열고 들여다봤지만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심호흡을 크게 하고 안방으로 들어섰다. 어둠 속에서 두 발짝 나는 몸이 얼어붙었다. 휘파람 소리가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그 소리는 분명히 안방에서 들려왔다. 이사한 이후로 부모님은 매일 새벽에 휘파람 소리를 들었던 모양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말한 적이 없었다. 나라면 그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이뤘을 텐데. 나는 제자리에 서서 휘파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들었다. 불을 켜야 하는 건지 아빠를 깨워도 되는 건지 고민을 했다. 그 순간 거실에서 작게 들리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나는 안방을 뛰쳐나가며 동생의 이름을 불렀다. 홀든과 동생은 현관문 바로 옆에 있는 창문에 있었다. 그의 말이 사실이었다. 홀든은 손에 쥔 열쇠로 어떻게 해서든지 자물쇠를 따려고 고군분투하는 중이었다. 그때 딸깍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 홀든은 정말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홀든이 짧게 웃었다. 홀든 옆에 있던 동생은 무섭지만 호기심 때문인지 몸을 둥글게 말았다. 이제 휘파람 소리는 바로 앞에서 들려왔다. 그때 분명 내가 무슨 소리를 냈을 것이다. 이름을 불렀나? 사실 기억이 안 난다. 시계바늘이 내 얼굴을 파고들듯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움직이고 있었다. 운동신경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그리 빠르진 않았지만 그때는 어떻게 한 것인지 나와 동생의 거리를 단숨에 좁혔다. 동생의 눈동자와 마주치는 순간 홀든이 창문에 가렸다. 블라인드를 완전히 젖혀버렸다. 블라인드가 올라가는 소리와 창문 바로 앞을 지나가는 휘파람 소리가 동시에 들려왔다. 동생을 내 두 팔로 돌렸기 때문에 동생은 창문을 등진 상태였다. 동시에 나는 두 눈을 꼭 감았다. 사라진 블라인드로 창문 밖이 훤히 보였다. 내 품에서 덜덜 떠는 동생이 느껴졌다. 절대 보면 안 돼. 알았지? 고개 돌리면 안 돼. 동생은 집 복도를, 나는 동생 뒤의 창문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내 눈은 여전히 닫힌 상태였다.
동생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내 어깨에 느껴졌다. 동생을 잡지 않은 다른 팔로 홀든을 찾으려고 더듬거렸다. 손끝에서 홀든의 발이 느껴졌다. 홀든은 동생보다 더 심하게 온몸을 떨고 있었다. 홀든?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나는 손을 더 뻗어서 창문을 찾았다. 차가운 유리가 느껴졌다. 보통 이맘때 느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차가웠다. 블라인드 줄을 찾으려고 손을 더 올렸다. 위로 올라갈수록 유리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는 게 느껴지면서 손끝으로 부드럽게 약한 진동이 느껴졌다. 창문 너머에 뭐가 있었는지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겨우 블라인드 줄을 찾아서 나는 당길 수 있었다. 그리고 눈을 떴다. 부엌에서 비치는 미약한 불빛 덕분에 아직도 닫힌 창문을 응시하는 창백한 홀든의 모습을 나는 볼 수 있었다. 홀든! 나는 홀든을 다시 한 번 더 불렀다. 그러자 홀든이 나를 바라보더니 그대로 소리를 질렀다. 그 후 모든 게 흐릿해졌다. 복도와 거실에 불이 차례대로 들어왔고 부모님의 발소리가 나무로 된 마룻바닥을 달리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내 눈은 부모님을 찾지 않았다. 내 시선은 홀든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무슨 일이야? 내 뒤에서 아빠가 물었다. 가까스로 홀든에게서 눈을 뗀 내가 아빠에게 말했다. 홀든이 다 봤어요. 그날 처음으로 아빠가 그렇게까지 두려워하는 걸 본 것 같았다. 그 순간 아빠의 얼굴에는 해묵은 공포가 서려 있었다. 홀든만 봤니? 아빠가 입모양으로 나에게 살짝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를 본 아빠가 안도한 듯 한숨을 쉬었다. 어찌나 안심한 것 같았는지 곧 활기를 되찾으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홀든을 바라본 아빠의 표정은 금세 바뀌어 있었다. 혹시 홀든 혼자만 봐서 아빠의 마음이 좋지 않았던 게 아닐까 문득 궁금해졌다. 누군가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우리 모두 제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리고 홀든이 훌쩍이기 시작했다. 열지 마. 엄마가 말했다. 엄마는 복도 문간에 서 있었다. 엄마는 항상 아빠가 창문이나 블라인드에 연연해 하는 걸 탐탁지 않아 하고 비아냥거린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밤 이후로 우리는 모두 그 존재를 믿게 됐다. 부모님은 안방에서부터 야구방망이를 챙겨왔는지 하나씩 들고 있었다.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조금 더 컸다. 열지 말아요. 홀든이 속삭였다. 안 열 거야. 아빠가 장담하며 야구방망이를 고쳐주었다. 오늘 밤 우리 집에 더 들어올 존재는 아무도 없다. 이번에는 문이 흔들릴 정도의 노크였다. 홀든이 다시 비명을 지르자 동생이 내 목에 매달렸다. 엄마는 우리 옆에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앉아 나와 여동생을 안았다. 경찰에 신고해. 엄마가 아빠에게 속삭였다. 그 순간 노크 소리가 사라졌다. 아빠가 어깨 너머로 우리를 돌아보았다. 혹시... 아빠의 말은 점잖게 하지만 셀 수 없을 정도로 미친 듯이 빨리 두드리는 노크 소리에 끊어졌다. 경찰. 현관문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엄마와 완전 똑같았다.
앵무새가 엄마의 말을 그대로 흉내내는 느낌이랄까. 경찰에 신고해. 경찰에. 경찰. 엄마가 우리를 더 꼭 끌어안았다.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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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에 엄마의 온몸이 떨려왔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아. 아빠가 엄마에게 말했다. 경찰이 왔다고 한들 목소리까지 흉내내는데 진짜 경찰인지 어떻게 알겠어? 노크 소리가 점점 더 거세졌다. 현관문이 흔들릴 정도였다. 그러더니 갑자기 다시 소리가 멎었다. 긴 정적이 흐르고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려왔는데 이번에는 현관문이 아니라 뒷문에서 들렸다. 다 같이 뒷문을 향해 몸을 돌리자 이번에는 현관문에서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현관에서 뒷문으로, 뒷문에서 현관문으로 소리는 커졌다. 작아졌다. 다시 커졌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거대 망치로 두드리기라도 한 듯 양쪽 문에서 동시에 엄청난 소리가 들려왔다. 무언가가 집에 달린 모든 창문과 내부 벽을 톡톡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마치 12명도 더 되는 사람들이 동시에 연주를 하는 듯 거대한 드럼에 갇힌 기분이었다. 아니면 거북이가 된 우리를 외부에서 억지로 꺼내려는 느낌이었다. 그만해. 홀든이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노크가 멎었다. 말 안 할게. 홀든이 문을 노려보며 말했다. 내가 뭘 봤는지 아무에게도 말 안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제발 그만해줘. 제발 가줘. 거의 1분 가까이 우리는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홀든이 그 존재를 봤던 창문에서 부드럽게 탁탁탁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홀든은 교수형을 앞둔 죄수처럼 펑펑 울기 시작했다. 아빠는 그런 홀든을 안아주었지만 아무 일도 없을 거라는 거짓 위로는 하지 않았다. 창문을 톡톡 치는 소리는 밤새 이어져 갔다. 우리는 거실에 다 같이 모여 있었는데 대체 얼마나 오랜 시간을 그렇게 버텼는지 모른다. 결국 엄마가 우리를 방에 데려다 주는 동안 아빠는 문을 지키기로 했다. 하지만 우리가 방에 들어가자마자 노크가 다시 시작됐는데 무시하기 힘들 정도로 크게 들려왔다. 이러다가 문이 부서지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앞섰다. 다시 거실로 나가자 노크가 멎었다. 그리고 다시 약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집을 휘감았다. 그날 우리는 누구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창문 두드리는 소리는 아침 7시가 돼서야 멈췄다. 해가 막 뜨기 시작할 시간이었다. 아빠는 두어 시간을 더 기다렸다가 창문 블라인드를 하나씩 걷었다. 모두가 한 몸이 되어 안방부터 들렀다. 아빠가 안방 블라인드를 걷는 소리가 들렸다. 됐다. 다 끝났어. 아빠의 말에 우리는 모두 안심을 했다. 홀든의 부모님은 점심때쯤 돌아왔다. 부모님이 직접 홀든을 데려다 줬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한동안 나오지 않았다. 나는 동생과 함께 창문에서 보는 중이었다. 어제 새벽에 일어난 사건 때문인지 그날은 동생이 간간히 손을 잡기도 하면서 내 옆을 떠나지 않았다. 드디어 집에 돌아온 부모님의 표정은 매우 무거웠고 홀든 가족과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 그날은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서 피자 주문을 하고 영화를 보며 보냈다. 그날 밤은 온 가족이
내 방에서 함께 잤다. 동생은 엄마와 함께 침대에서, 아빠는 펼 수 있는 의자에서 잤다. 그날은 물론 사건 이후로 또 그 소리가 우리를 찾는 일은 없었다. 그 주 내내 홀든이나 그 부모님을 보기 힘들었지만 목요일 때쯤 그 집 앞에 이사 트럭이 주차된 걸 볼 수 있었다. 동생과 나는 하교 후 오후 내내 이삿짐 나르는 것을 구경했다. 홀든 가족 얼굴이 얼마나 피로해 보였는지 그 하나만은 뚜렷하게 기억한다. 세 사람 모두 얼굴이 무척 어두웠는데 입은 무겁게 닫았고 눈동자 역시 빛을 잃었다. 길 건너에서만 봐도 무언가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나는 느낄 수 있었다. 홀든 가족은 해가 지기 전에 동네를 떠나버렸다. 처음 우리가 이사했을 때 환영위원회가 우리 부모님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직 기억한다. 휘파람 부는 존재를 본 사람들이 모두 죽은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목숨을 부지한다고 한들 삶의 빛을 잃고 남은 생 역시 불행에 시달릴 것이라고. 수만 가지의 비극이 시작될 것이라고. 아무래도 홀든의 부모님 역시 그 존재를 본 것 같았다. 홀든이 진정할 수 있도록 혹은 그 존재가 주는 저주 자체를 믿지 않아서 또는 홀든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다. 가끔 여동생의 행복하고 활기찬 삶을 보면서 궁금할 때가 있다. 만약 그날 새벽 내가 조금이라도 늦어서 동생이 창문 바깥을 봐버렸다면 나 역시 그 존재를 볼 수 있을까? 동생을 달래주기 위해서, 동생의 짐을 덜기 위해서. 뭐 그럴 일이 없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아직 그 동네, 그 집에 살고 있다. 새벽마다 휘파람 소리를 듣는다. 여기 살면서 얻은 축복과 행운, 좋은 일을 포기하면서까지 이사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언제나 조심한다. 이제 친구를 집에 초대해서 같이 밤을 보내는 건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이제 아빠도 블라인드 자물쇠 열쇠를 꼭꼭 숨기게 되었다. 그렇다고 내가 그 열쇠를 찾아볼 것도 아니지만 말이다.